방금 소개받은 창원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메카융합공학과 교수 최익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만도선진화재단 공동체 자유주의 세미나에 불러주셔서 제가 발제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여기 인연을 맺게 해주신 우리 서울대학교 박상옥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희 발제하는 제목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의 미래 교육 방향에 관해서 연구를 했던 연구자도 아니고요. 사실은 교육에 관한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공대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학을 가르치고 또 대한민국에서 신소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저희 소속이 미래융합대학 메카융합공학과 계속 융합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 학교에서도 그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을 하면서 저희 학교도 미래융합대학이라는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만들게 되었고요. 저희 과가 2013년에 출범을 했는데요. 저희 과가 새로 생길 때 제가 1번 교수입니다. 제가 이 과를 만들어서 메카융합공학과를 만들어서 공대에 융합학과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융합학과를 만들고 1호 교수로 학과를 출범을 시키고 또 미래융합대학을 만들 때 제가 개설준비단장으로 단과대를 만들고 학장님은 또 소속 교수님 중에 이렇게 원로 교수님을 학장님을 모셔서 지금 이제 2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미래 교육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되는 게 융합교육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융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교육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목차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교육 제도나 교육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변화해야 할 교육 대학에서의 평생교육과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선취업 후 진학교육 그리고 융합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미래교육에 대한 제언을 간단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옮기고 이쪽 컴퓨터에서 저쪽 컴퓨터로 무언가 파일을 보낼 때 인터넷으로 메일도 보내고 블루투스도 사용하고 특히 가장 간편하게 USB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들이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또 더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굉장히 컸던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물어봅니다. 야, 너 언제부터 USB 썼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다. 환경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모든 사회는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글이 세계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전 세계에 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자, 언제부터 사용을 하고 누가 만들었고 어떤 사람들이 쓰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디파인이 되어 있는 언어가 전 세계에서 한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이 변해가는 것은 자 2018년 7월 1일부터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화해가는 환경 속에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상세라고 해서 많이들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빨리 와닿았던 게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AI가 와닿았던 것 같은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2001년에 AI라는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뇌를 뒤집어 보면 거기서 뭐가 나오고 그런데 그 인공지능을 가진 어린 로봇가 인간의 감성을 가지게 되면서 가치관의 혼란을 가지는 그런 영화였던 따지고 보면 그 영화 준비하는 기간을 치면 한 20년 전에
벌써 이미 AI는 뭐 화두가 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빅데이터라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 이제 뭐 6년 전에 저익과를 만들고 3년 전에 또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만들고 하면서 쌓였던 노하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노하우라는 것이 결국에는 빅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쌓여왔던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서의 교육이란 과연 무엇인가?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저희들이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화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물을 좀 따로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하는 발제 내용이나 디스커션을 하고 싶은 게 이제 대학 교육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전 장관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만은 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초등교육은 제 집사람이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20년째 교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고요. 결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초등학교 교육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집사람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듣고 있는데 굉장히 교육이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이라든지 자기 관리를 한다든지 또 최근에는 IT를 접목을 시키고 뿐만 아니라 또 혁신학교, 방과후 학교 등등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가동이 되고 잘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 집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사교육, 공교육이 발전하고 공교육이 변화해감과 동시에 사교육도 더 빠르게 변하고 더 빠르게 발전이 되면서 결국에는 스펙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잘 가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하게 되고 취지에 맞지 않는 초등학교 취지에 맞지 않는 사교육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면 중학교의 교육 목표 역시 인성교육이라든지 또 자유학기제, 체험학습 등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또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입시와 연관이 되는,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학원을 운영하시는 사교육 시장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교육 시장은 중학교 1학년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학생들은 뭐 영어, 수학, 사회,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개인 교습을 하고 가외를 통해서 쪽집게 가외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뭐 사교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 시장도 제법 크지만 중학교는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학원을 들어가서 어떤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사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대학까지 결정이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사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학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답답하고 또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학부형 입장에서는 더더욱 답답하고 그런 실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잠시 살펴보면요, 뭐 다 아시겠지만 고등학교는 속칭 이야기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요즘은 이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라는 이름으로 이제 취업을 위주로 하는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 진학을 위주로 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 중에서는 외고, 뭐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 등등으로 또 거기서도 순위가 갈리고요. 또 취업을 목표로 하는 그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도 마이스터고라든지 또 특성화고 중에서도 이렇게 서열이 갈려있는 그런 형태라서 대학을 잘 가고 또 취업을 하더라도 취업을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또 서열화가 생기면서 목표는 상실해 있고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관해서만 교육을 하게 되는, 그리고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또 교육을 받습니다. 대학에 진학을 해서도 뭔가 자기가 교육을 할 수 있고 대학에서 학생들의
앞에 살아갈 길을 찾아주고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야 하지만 다시 또 취업이라는 또 앞에 장벽에 부닥치게 되고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게 돼서 보시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라는 제도적인 거나 목표에 의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장벽이 있어서 진학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딱 올라왔을 때 중학교 교사들이 초등학생들을 보면 과연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무엇을 배웠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되게 적습니다. 특히 이렇게 오랫동안 교직에 계셨던 퇴임을 얼마 놔두시지 않은 편교사 분들께서는 초등학교에서는 모둠 수업을 해왔고 학생들끼리 토론 수업을 해오고 많은 교육들을 해왔는데 중학교에서는 그냥 주입식 교육을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뒤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평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토론식 수업이나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평가를 하기에 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이 추락이 되면서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이유가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 연세도 좀 있으시고 사회 경험이 많으신 우리 선배님들 많이 계시지만 요즘 중고등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고 하면 속칭 얘기하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문제야 요즘 일진 이런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교사가 가서 야 일어나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 하고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 고개를 딱 듣고 조용히 해라 임마 선생님한테. 거기서 과연 교사는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체벌이라도 한대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선가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편집이 되면 그 교사는 폭력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팽배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교사한테 욕을 하고 조용해라 임마라고 해도 그냥 놔두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교실의 현실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고등학교, 중학교 교실에 잠을 자러 옵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이런 것이 비단 2018년 6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어 와서 지금은 굉장히 공교육과 교권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요즘 대학 가기 쉽지 않습니까? 학생들보다 대학 입시생보다 대학의 문이 더 많이 열려있다고 할 정도로 대학 가기 쉬우니까 대학에 옵니다. 대학에 오면 대학 교수들도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떤 형태로 무엇을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는요, 교육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교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교사는 사범대학을 나오든 일반 대학을 나와서 교육대학원을 나오든 쉽게 얘기해서 초중고 교사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교사가 되거든요. 근데 대학 교수는요, 박사학위만 있으면 대학 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공개 강의, 대학 교수를 뽑을 때 마지막 3차 공개 강의에서 그 사람 얼굴 보고 대학 교수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성이나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이나 그 사람에 대한 교육 철학은 대학 교수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사보다 훨씬 검증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대학 나와서 외국에서 유학하고 학생에 대한 교육에는 크게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작하면요, 이 친구가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무엇을 배웠는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육 시스템은 무엇인지, 중고등학교 교육 시스템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에서는 지식만 가르치는 교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대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대학 교육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2016년에 대한민국의 진로 교육 체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진로인식은 교과 연계형, 중학교에서 진로 탐색 중심으로 자유학기제가 있고, 고등학교에서 대학 관련 진로 체험을 하고 자유학계를 발전시키고, 대학에서는 취창업과 연계하고, 저도 초중고등학교 학부형이고, 뭐 제가 대학에서 이런 거 거의 본 적 없거든요. 왜냐? 대학 가야 되고요. 초중고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대학생들은 좋은 데 취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교육부에서 아주 잘 만들어진 뭐 진로 교육이라든지 취업 교육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잘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4차 산업혁명이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의 다양성이나 융합교육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왜 그런 것이 안 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마찬가지겠죠. 스펙이라든지 입시라든지 대학 입시, 취업. 대학에 가면은 더더욱이나 취업과 요즘 이야기하는 공무원 고시, 그냥 뭐 일반 고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정부가 다 과연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을까, 무엇부터 해결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할 때 정말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 이어서 또 경제 세미나도 있다고 아까 총장님께 말씀하셨는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교육을 죽일 수 없는 사교육의 영업 전략이 아닐까. 또 대학의 취업률을 가지고 대학 평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일자리를 많이 못 만들어내고 세상이 변하면서 일자리가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학에다가 취업난을 전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올림픽 때, 평창 올림픽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드론이라든지 뭐 3D 프린터 도구, 뭐 모든 것들을 AI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동경의 호텔에 가보면 입구에 들어가서 뭐 리셉션부터 모든 서비스를 로봇이 다 하는 그런 데도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진짜 영화다, 공상과학 영화 SF에서만 볼 수 있던 것이다 했던 것들이 바로 우리 옆에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계속 활성화시켜야 되고 저희들이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대학에서는 그 두 개를 매칭시키면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를 같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이론적으로 아이들에게 생존하고 번성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다 라고 디파인을 해놓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미래 교육이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인간은 앞으로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적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실패 후에 바로 개선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이것이 로봇이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영역 중에서 가장 낮은 영역이거든요. 뭔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할 수 없는 것.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을 둘 때, 이세돌 구단이 1승을 거두었을 때, 그때 알파고가 이상한 수를 막 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실패가 됐을 때 개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영역을 바로 습득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로봇이나 AI가 할 수는 있지만 인간보다 그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영역을 바로바로 습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협력 연구, 뭐 융합 연구,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관한 같이 디스커션 하면서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 플러스 1이 3도 되고 5도 되고 10도 되고 100도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결국에 인간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로봇은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들은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국가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국가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왔던, 제가 나중에 한 5분짜리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 5분짜리 동영상에서 말해놓았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말랑말랑한 것을 집어넣어서 그 틀에 맞는 모양을 찍어내는 교육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계, 당장 2019년 1월 1일 날 대한민국 교육의 화두가 무엇이 될 것인가 예측은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언가의 새로운 것이 나오고 뭐 미국에서 나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교육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교를 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가에서 그 명확한 이유를 제시를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권이 없어지고 대한민국의 교육이라는 게 흔들리고 있다는 가장 큰 이유가 학생들이나 학부형이 왜 중학교를 가야 되지, 왜 고등학교를 가야 되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좋다 그러면 교육은 안 해도 돼. 배우는 거는 학원에서 배워도 되는데 학교를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우리가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닌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학교였는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학생들끼리 이야기 안 하고 비단 어떤 예를 제가 하나 들면요, 예를 하나 들 수 있냐 하면요, 우리 이제 교수님들 중에는 외국에 연구년을 많이 나가시지 않습니까? 한 10년 전에만 해도 연구년을 나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들의 영어 교육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많이 갔었거든요. 최근에 연구년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이 있는 교수님들이 연구년을 나가면요, 연구년 가서 학생들 영어 하나도 못 배우거든요. 미국 가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휴대폰만 들고 있답니다. 미국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안 하고요. 학생들이 교실에 가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학생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뛰어놀아야 영어도 배우고 미국 문화를 체험을 할 건데 학교 가서 수업 시간 딱 끝나고 나면 스마트폰 꺼내서, 미국은 우리보다 스마트폰 규제가 더 적으니까요. 그냥 스마트폰 보고 한국의 유튜브 보고 동영상 보고 1년 반을 있다고 왔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영어가 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물 미국이 그럴 정도이니까 한국에서 앞으로 금방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한 2가지 정도의 대학에서의 4차 산업혁명의 미래 교육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대학 내에서는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교육을 받아왔던 것과는 다르게 새로운 교육을 한번 해보자. 내가 학위가 있든 없든 대학에서 새로운 교육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평생교육인데요. 지금까지 교육을 받아온 게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을 받아왔는데 대학에서는 그럼 평생교육은 4차 산업혁명의 평생교육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3차 산업혁명까지의 주입식 교육이나 등등의 교육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알려드려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평생교육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교양교육 위주의 평생교육을 하고요. 또 평생교육 단과대학이라는 것이 있어서 대학 내에서 학점 인정 과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생교육원에서는 교양교육 위주의 평생교육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한 30개 강좌 정도가 있고 전국으로 치면 말할 것도 없는 평생교육이 있는데요. 그럼 평생교육을 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평생교육 좋다.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건 아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했으니까 지금 이 시대의 환경에 맞는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럼 그 교육을 했을 때 지금까지 3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교육을 받아오신 분들이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자, 그럼 평생교육을 통한 그런 교육은 또 차치하고라도 학위를 주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학점과정이라든지 또 먼저 취업을 하고 나서 공부를 하는 그런 선취업 부진학 학생들에 대한 평생교육에서 대학 교육이 4차 산업에 맞는 교육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제가 여러분한테 또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젊으셨을 때 아니면 어렸을 때 한 40년, 50년 전에 전자계산기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주산이라는 것이 없어지면서 전자계산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혁신적이거든요. 숫자를 두 자리, 세 자리 곱하기를 0.1초 만에 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계산기가 있으니까 더 이상 수학 공부는 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팀이고요. 또 한 팀은 전자계산기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전자계산기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툴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되지 않으면 어떤 하나만을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이제 수학은 안 해도 돼. 우리가 인문학만 하고 수학은 전자계산기가 다 해도 돼. 라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요. 자, 그럼 전자계산기가 발전이 되니까 앞으로 우리는 컴퓨터 만드는 것만 하면 돼. 그렇게 하는 것 역시 정답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대학에 가지 않고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에 와서 제2차, 3차 공부를 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30년, 40년 더 써먹어야 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기회가 와서 말씀인데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싶은 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곳의 평생교육의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평생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도적으로 평생교육을 해야 된다. 대학에서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 대학의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만드는데 1년에 42억을 줬습니다. 42억을 받아서 돈을 어떻게 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막 이렇게 뜬구름 아니면 핑크빛 아니면 장밋빛 구름을 띄우고 만들면서 지금 2년이 지난 현재 평생교육 단과대학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을 하는 건 좋은데 제발 현장의 전문가 이런 얘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수천 번 수백 번 들으셨어요. 현장의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선취업 후 진학이라는 교육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선취업 후 진학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온 게 2007년도였습니다. 우리 MB 정부에서 선취업 후 진학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고요. 그때 당시에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앞으로 취업 대란이 온다. 지금도 10년 전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10년 전에 취업 대란이 온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해라. 그리고 나서 특성화고를 갔던 학생들은 현장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면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즉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3년,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어떤 회사든지 1년 이상 공부를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라고 해서 산업단지 캠퍼스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전국에 한 120개 대학의 학과 형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먼저 취업을 했던 학생들을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았더랬습니다. 아주 잘 되었고요. 각 단과대학에서 야간 강좌로 운영이 되고 주말에 운영이 되고, 또한 교육과정 역시 그 산업체 재직자들의 맞춤형 교육으로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이 생기면서 그 평생교육 단과대학 안에 선취업 후 진학 학과를 다 그냥 밀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창원대학교 공과대학 메카융합공학과에 있다가 창원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메카융합공학과로 갔습니다. 미래융합대학에 오는 선취업 부진학 학과를 제외한 일반 학과들은요, 교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평생교육, 교양교육에 관한 평생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고요. 선취업 부진학에 관련된 학생들은 그 교육이 아니라 일반 대학 과정의 정규 교과 과정을 운영을 원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런 걸 섞어가지고 160명을 만들어버려요.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대구대, 제주대, 부경대 다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결국에 대구대학교 하다 포기했고요. 지금 제주대 입시 안 돼서 평생교육 단과대학 만들어 놓고 완전히 멘붕 와 있고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취업 부진학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의 교육에서는 가장 맞는 모델이다. 일단 일반적으로 인문계에 진학을 해서 대학에 와서 교육을 하는 건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서 한 꼭지로 말씀을 드릴 내용이 아니고 4차 산업혁명에서 대학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하나의 아젠다가 되고 큰 그림에서 선취업 부진학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미래교육을 진행을 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렇게 없는 일자리를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가는 것이 좀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일단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약간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여기 적어두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선취업 부진학 교육의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은 짧게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하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 선취업 부진학 교육, 4차 산업혁명의 미래 교육 이거는 현장에 있는 교수, 교사만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특히 선취업 부진학 같은 경우는 기업에 있는 이제 산업체 CEO들의 의식도 좀 변화가 돼야 되고요. 사회 환경 전체에서도 교육을 공교육 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가면 대학 교육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라는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교육에 대해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 학과, 저희 단과대학 요즘 대한민국 교육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융합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학과뿐만이 아니라 요즘 대학에서든 융합교육, 과학기술과 인문예술이 융합되는 교육을 많이 하고자 하거든요. 국민소득 3만 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능기술의 한계 이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기술과 예술이 만나야 되는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시는, 다 갖고 계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마트폰이 가장 대표적으로 과학기술과 인문예술이 융합되어 있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을 저희들이 보면 이거 정말 잘했구나, 이거 정말 멋지구나, 잘 쓸 수 있겠다라고 감탄을 하게 되죠. 거기에는 상상력과 창의성이 가장 필요하고요. 예술적인 작품을 보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뭔가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대한민국의 큰 선거라는 이벤트가 있기도 하지만요, 이 선거에 좀 접목을 시켜보면요, 이 선거에서 후보들은 유권자들한테 감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감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할까요? 이 제품 좋다, 저 사람 훌륭해, 저 사람 정말 당선이 되면 좋겠어, 저 친구 이때까지 뭘 잘해왔어 하는 것은 과학기술 쪽이겠죠. 감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죠. 하지만 그 인간의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어르신 제가 잘하겠습니다, 아래로부터 뛰어다니겠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자기가 이때까지 무엇을 해왔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그 앞사람의 내 앞에 서 있는 유권자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주어야 투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도 과학기술과 인문예술이 융합된 감동과 감탄을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가치는 경박, 단속, 감탄, 예술적 가치는 아름답고 예쁘다, 인문학과 기술과 예술이 결합돼서 가장
융합 기술적인, 융합 교육적인 거에서 이렇게 매칭이 좀 되는 것이 약간 디자인 쪽, 산업 디자인 쪽 이런 쪽이 조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 과학기술 쪽에 한쪽에 치우치면 뭐 고립되어 닫힌 세계가 있고, 예술적으로 자율성만 추구하면 뭐 개방성을 저해하고 대중이 외면하고, 이렇게 과학기술과 인문예술이 융합되는 교육을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분 한 사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 때 인터넷, 뭐 아이패드, 전화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전화기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음악을 듣는 아이패드, 음악을 다 듣고 있었고, 인터넷,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다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세 개를 그냥 하나의 툴에 갖다 붙인 게 스마트폰이고,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인 것 같습니다. 뭐 일찍 갔지만 여기서 뭐 스티브 잡스가 했던 이야기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얼마 전에 저 서울에서도 저 전시회를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옛날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활동하던 시대, 옛날에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했지 않습니까? 의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미술도 그리고 공학도 하고 뭐 설계도 하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뭐 정영훈 선생이 거주기 설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시도 쓰고. 근데 세상이 다양화되면서 세분화되지 않습니까? 하나에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놈이 성공한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 다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면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양성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기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융합이 필요하고 협업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T자형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이 수평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자기 분야에 하나의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T자형 교육인데요. 최근은 T자형 교육보다는 V자형 교육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넓게 알지만 깊게도 아는데, 내가 깊게 아는 분야에서 좀 떨어진 곳은 조금 얕아도 되지만, 내가 깊게 아는 분야에 가까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깊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T자형 교육에서 요즘은 V자형 교육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피곤해지고 있는데요.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젊고 어린 친구들이 그런 것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받아들이는 루트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요,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하고 어릴 때 똑똑한 애들이 책 많이 보라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책이 아니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백과사전이지 않습니까? 백과사전이고, 그림이 많이 들어있는 컬러의 백과사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인재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스팀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이주호 전 장관님께서 거의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EBS 동영상에 출연을 하셔서 막 강연도 많이 하시고 한 거 제가 참고했었던 것 같은데요. 미국 과학재단 NSF에서는 기존의 스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스템 교육을 하다가 최근에 아트가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스팀 교육이라는 것이 되고요. 아텍이라는 학과가 탄생을 합니다. 아트 앤드 테크놀로지. 그러면서 교수들 사이에 영문학을 전공한 물리학자, 뭐 뉴미디어를 전문한 사람, 인문학자, 뭐 애니메이터, 그다음에 영화 감독, 이런 분들이 교수진으로 구성이 돼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방금 영화 감독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과학기술과 인문예술이 융합되고 인간의 감성을 건드리는 굉장히 하이테크한 하나의 이벤트 중에 하나가 영화입니다. 영화는 스토리텔링인 인문학부터 시작을 해서 뭐 배우들의 행동이나, 또 요즘 모든 영화를 과학기술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등등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과학기술, 인문예술이 융합된 융합교육이 있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연
중에 한 5분짜리 동영상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5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튜브에서도 많이 돌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동영상의 취지 이런 것보다는 중간에 이제 나왔던 앞으로의 협업이라든지 이제 미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시점에서 미래 교육에 대한 제언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한 해답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최이규의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식 개발이 아니고 앞으로는 능력을 좀 개발해야 되는 것 같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에 정답을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답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하나의 정답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그런 교육은 이제 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수까지 지금까지 관성에 젖어서 바뀌지 않는 교육. 세상은 바뀌고 있고 학생들의 생각은 바뀌고 있는데 자기가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강의 노트로 자기가 15년 동안 해왔던 교수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요즘은 번역기가 너무너무 잘 나오거든요. 이탈리아에서 산업공학 개론, 뭐 재료공학 개론을 제일 잘 가르치는 교수, 일본에서 재료공학 개론을 제일 잘 가르치는 교수, 미국에서 재료공학 개론을 제일 잘 가르치는 교수가 동영상 강의를 다 합니다. 무크, 우리나라에서도 K무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탈리아 말로 강의를 해도 이제 자막이 거의 완벽하게 번역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재료공학 개론을 배울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교수 한 명만 남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대학 수업에서 재료공학 개론은 그것만 가르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크의 취지고 K무크의 취지인데 물론 인터랙션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면 과학기술과 인문예술의 융화유라는 과목, 대한민국에서 최애교육 혼자 할 수 있는 과목,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그 교육을 학생들이 배워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는 많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많이 변화했고요. 중고등학교는 정말 많이 변화를 하지 않고 대학 교육도 요즘은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변화를 하는데요. 좀 더 많이 변화를 해야 됩니다. 빅데이터, 로봇, AI 결국에는 모든 것이 컴퓨터가 하고 로봇이 하고 사물 인터넷이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감성을 깨울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융합적인 교육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 전기를 뽑아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꼼짝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감성을 깨울 수 있는 융합 교육이 필요하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평가의 방법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공부 잘하고 100점 맞는 친구가 세상에서 1등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돈 이야기 나왔지만 100점 맞는 친구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교육 시스템에 맞는 학생들 토론식 수업 많이 하거든요. 요즘 토론식 수업 많이 하고 또 과제를 던져주고 다시 학생들이 과제를 갖고 와서 교수하고 디스커션하는 그런 수업들 많이 하는데 과연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교수가 주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가요? 대학에서 저는 전공 과목도 SU 과목이 있습니다. 석세스 과목이 있는데 전공 과목을 패스페일로 하다 보니 다른 교수님들이 저 교수 왜 전공을 SU로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전공 과목을 SU로 해보면 학생들의 집중도나 몰입도는 엄청 커집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평가를 안 하면 대학에서 장학금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요. 학생들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학금하고 연동돼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국립대학이지만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은 사람으로 보면 80% 그렇습니다. 지금 전 학생의 80% 이상이 장학금을 받고 있고 금액으로 따졌을 때 65%가 됩니다.
반값 등록금이 실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데 그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가를 바꾸지 않고는 앞으로 미래 교육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지식만을 배포하는 것은 요즘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지금 제가 강연하는 것도 내일 되면 유튜브에 뜨지 않습니까? 저도 한선재단의 세미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유튜브에서 많이 봤거든요. 저 3월인가 4월에 했던 그 연세대학교 송인환 교수, 사회복지에 관한 송인환 교수는 제하고 중학교 절친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아, 이란이가 이런 거 하는구나. 정말 저하고 절친이고 페이북에서도 이야기 많이 하는 친구인데, 하여튼 뭐 그렇게 돼서 인터넷이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 뭐 대학 우리 교사 이런 분들이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즉 학생이 할 수 있는 뭐 코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뭐 대학의 역할이나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계산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드리면서, 인류의 역사가 변화하는 것이 이제 옛날에는 대학이 선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학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년, 200년 뭐 유럽의 역사, 미국의 역사 이런 걸 보면 대학이 선도합니다. 대학에서 변화해갔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대학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바뀌어야 되고, 뭐 패러다임이 변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부터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었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모든 환경은 변화할 때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투자했고, 내가 미국 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했고, 내가 유럽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다 라고 생각하는 교수님들 많으십니다. 인정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요. 교육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요. 교육 환경에 바뀌어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환경에 맞는 교육을 좀 하자. 뭐 구체적인 무언가를 좀 내보고 싶었습니다만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저 역시도 이렇게 많은 인터넷에서 자료를 받아왔고요. 뭐 오늘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